네, 자 이번 시간에는 원산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산지 제도는 여러분들 이 과목 말고 저 원산지 결정 기준 거기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냥 관세법상 규정된 원산지 제도는 이 정도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이나 이런 과목에서 자세하게 배우실 겁니다. 자, 원산지 제도의 개요. 원산지 제도는 왜 필요할까요? 도대체 원산지 제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보호죠. 똑같은 물품이라도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 품질이나 이런 거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 보호. 이게 어디 거다, 어디산이다, 뭐 중국산이다, 이태리산이다 이런 걸 알려줘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또 뭐 그 이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뭐 쿼터 제도를 하는 경우에 뭐 어디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수입할 수 있겠다 했는데 이게 어디서 온 물품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이제 관세사들이나 무역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땐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죠. 이게 차별적인 특혜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결국 FTA죠, FTA. FTA 체결에서 발효된 국가 영내국끼리 차별적인 특혜를 적용하기 위해서 원산지 제도가 필요하다. 관세법 이 법이 관세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법상에서는 이거죠. 뭐 궁극적으로는 이거라 하지만 사실 이겁니다. 자, 원산지 결정 기준 과목에 있죠. 아예 원산지 관련해서 과목 중에 이게 하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실 거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생산 기준 이거는 한 개 국가에서 생산, 제조, 가공한 물품입니다. 뭐가 있겠어요? 완전 생산 기준은 뭐 예를 들어 식물성 생산품이라든지 뭐 쌀, 뭐 옥수수 뭐 이렇게 그쪽 생산 뭐 그다음에 광물, 철 뭐 이런 거 광물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 뭐 동물성 생산품 뭐 산동물도 있을 수 있겠고 살아있는 동물 뭐 애완견 수입하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게 완전 생산 기준입니다. 실질적 변형 기준 실질적 변형 기준은 요거는 두 개국 이상에 걸쳐서 수입된 경우에요. 한 개국에서만 온 게 아니라 어디를 뭐 경유했다든지 뭐 이런 두 개국 이상의 아니면 제조를 두 군데 국가에서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인데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할 정도의 실질적 가공, 제조 등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는 기준입니다. 결국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할 정도의 실질적인 가공, 제조를 최종적으로 수행했다는 얘기는 HS 코드에 6단위 변경을 가져오는 제조, 가공을 거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HS
뭐 이류, 뭐 이류에 해당하는 뭐 육과 식용서류인데 이걸 뭐 가공을 해서 16유로 갔다. 아니 6단위 뭐 다 변경됐겠죠. 뭐 6단위뿐만 아니라 뭐 이건 2단위까지 다 변경된 거죠. 이런 경우라면. 네. 그래서 HS 코드의 6단위의 변경을 가져오는 정도의 실질적인 가공 제조를 거친 경우에 실질적인 변형 기준을 적용한다. 그런 말씀이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HS 6단위가 변경이 됐는데 볼 때는 실질적인 가공을 충분하게 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HS 6단위가 변경은 됐어. 이런 경우에는 이런 기준을 적용할 수 없겠죠. HS 코드만 변경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적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 기준이나 주요 공정 기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원산지를 결정한다. 네. 요거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에 가시면 과목에서 배우실 거예요. 뭐 부가가치 기준 뭐해서 뭐 공제법 뭐 이런 비디법 이런 거. 공제법이 비디법이죠. MC법. 자, 목이 잠겼네요 제가. 자, 이 실질적인 제조 가공 등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냥 간단한 작업들. 예를 들어서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수입이 되는데 한 국가에서는 거의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다른 국가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갖다 붙이거나 뭐 요걸 이런 간단한 작업만 했는데 원산지를 그러면 그쪽 국가로 할 거냐?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생산 제조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걸 한 건데요. 이런 거에 해당하는 국가 이런 작업을 한 국가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뭐 있냐면 물품의 보존을 위한 작업, 그다음에 개수 작업,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 작업, 그다음에 단순 선별 작업, 골라내는 거죠. 선별 작업, 그다음에 구분 절단 세척 작업, 그리고 단순 재포장, 포장만 뜯어서 바꾸는 거, 그다음에 단순 조립, 갖다 그냥 단순하게 맞추는 거, 그다음에 원산지 변경되지 않는 물품들 이런 것들끼리 단순한 그냥 혼합 작업, 그다음에 가축의 도축 작업. 네, 이거 신기하죠?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죠? 가축을 그냥 죽이는 거죠. 자, 그다음에 특수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촬영된 영화 필름은 어디를 원산지로 보느냐? 제작자가 속한 국가를 원산지로 합니다. 기계, 기구, 장치, 차량용 부속품, 예비 부품품 및 공구. 여기에 사용되는 부속품, 예비 부품품 및 공구. 요거는 원산지를 어디로 하느냐? 자, 부품품, 예비 부품 및 공구는 당해 기계, 기구, 장치, 차량, 당해 기계, 기구, 장치, 차량과 함께 수입돼서 동시에 판매되고 거기다가 종류 수량으로 봐서 통상적인 부속품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요건이 있어요. 이렇게 인정이 된다면 당해 기계, 기구, 장치, 차량이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겠다. 요 앞에 걸 따라가겠다. 요거는 요걸 따라가겠다. 요것만 충족한다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포장용품. 포장용품은
내용물의 원산지를 따라갑니다. 여기도 조건이 있죠. 단 포장용기 등 포장용품이 HS 코드가 별도로 분류되지 않아야 된다. 즉 내용물에 따라서 HS 코드가 그냥 내용물 HS 코드로 분류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타인데 기타 가방이 전부 금으로 돼 있어. 그럼 그 기타 생활로 분류할까요? 아니죠. 본질적인 특성 금이죠. 훨씬 비싸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HS 코드를 따로 분류하게 되겠죠. 귀금속 제품으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HS 코드가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물을 따라간다. 네. 나중에 요거 실질적인 제조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은 요건 도축은 뒤에서는 안 나올 거고요. 보통 앞에 있는 거는 보세 공장에서 할 수 있는 보수 작업의 범위에도 포함돼요. 보수 작업 범위. 고도 앞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직접 운송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뭐냐? 2개국 이상의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겠죠. 운송상의 이유로 뭐 예를 들어 항로가 없어. 어떤 특정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왔는데 항로가 없어서 다른 항로를 경유해서 다른 국가를 경유해서 왔어요. 이런 경우는 직접 운송됐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원래 원산지를 인정하지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유는 여기 있죠. 요거 있으니까 요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보통 다른 국가를 경유해서 들어올 때 일반적으로는 직접 운송하지 그쪽 원산지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하지 않으면 원산지가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다 채용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을 하지 않았어도 원산지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면 지리적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하는 그 경우, 항로가 없어요. 직접 오는 운송 항로가 없어. 그런 경우에는 타국을 경유해서 오더라도 입증을 하게 되면 인정을 해주겠다. 직접 운송한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리고 비원산국 제3국이죠. 원산지 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원산지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관세 당국의 통제하에 장치한 경우, 이거 중요합니다. 통제하. 세관 당국, 관세 당국의 통제 없이 그냥 장치한 거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안 봐요. 이런 공인기관의 통제 하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원산국에서 정상 상태 유지 외에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아까 말했던 그런 작업들 이외에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이외에 또 하나는 뭐 박람회 등 전시 목적에 사용됐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오는 거. 그런 경우에는 직접 운송된 걸로 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를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직접 운송 원칙을 위배한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만 인정해줘요. 이거 이외에는 제3국을 거쳐서 오면 안 돼요. 얼마 전에 또 문제가 됐던, 지금 좀 있으면 소송으로 갈 것 같은데, 청단이라는 서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핫 이슈죠, 이거. 청단이라는 서류가 있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중국에서 홍콩으로 내륙 운송하는 서류예요. 내륙 운송하는 서류인데 홍콩은 중국에 해당하긴 하는데 협정이나 뭐 이런 체결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홍콩은 중국으로 안 봐요. 그래서 얘 아태 협정관세도 적용이 안 돼요. 중국은 되는데 홍콩은. 그래서 트럭으로 뭐 운송한 서류가 내륙 운송 서류가 있는데 그거를 세관에서 예전에는 직접 운송 서류를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안 된다고 말을 바꿨죠. 그래서 지금 요거 난리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말씀드려요. 더 이상 설명드리면 내용 어려워질 것 같아서.
이거는 끝났고. 지금 실무상으로 직접 운송 원칙, 직접 운송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스루비엘이라고 있어요. 스루비엘. 이 스루비엘이 직접 운송을 했다는 그런 인정 서류거든요. 스루비엘. 이게 뭐냐면 운송 전 구간을 한 운송인의 책임하에 운송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운송인이 전 구간을 다 책임을 지는 걸로 해서, 물론 도중에 뭐 사고가 발생해서 다른 운송인이 운송한 구간에 사고가 나게 되면 나중에 소군은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따로 소군하더라도 전 운송을 한 운송인이 책임지는 이런 스루비엘, 이런 거를 직접 운송 원칙 서류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산증명서의 제출 등을 보겠습니다. 자, 원산증명서의 제출 시기는 언제냐? 수입신고 시에 제출해야겠죠. 수입신고 시에 제출을 해야 되고, 뭐 다른 말로 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수입신고 시에 만약에 원산지 증명서가 안 왔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에 그럼 FTA 협정원세 그 양호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냐? 그렇진 않죠. 이게 사후 적용, FTA 사후 적용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수입신고 수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해서 서류 원본하고 같이 가서 세관에 제출하면 나중에 사후로 FTA를 적용해 줍니다. FTA 양호관세를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그만큼 환급해 줍니다. 환급 차액만큼. 과언업 환급이죠.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어쨌든 제출 시기는 수입 신고 시 제출해야 되고요. 제출 대상 일반적인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경우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싶어하는 경우, 그러니까 차별적인 무역 특혜 적용받고 싶어하는 경우, 그러니까 원산지 국가로부터 들어온 것을 입증을 하게 되면 FTA 협정 관세를 적용할 수 있잖아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 그리고 뭐 관세율 적용, 기타 뭐 필요한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가장 큰 거죠.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하는 거. 자, 제출 면제 대상을 보면 세관장이 뭐 제조자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우편물, 과세 가격이 15만 원 이하인 물품, 과세 가격은 CIF죠. 운임 보험료 포함입니다. 과세 가격이 15만 원 이하인 물품, 개인에게 무상송부된 탁송품과 별송품, 그리고 여행자 휴대품, 이런 거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 요건은 원산지 증명서는 원산지국의 세관, 뭐 상공회의소, 기타 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자가 확인 또는 발행한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3국을 경유하는 경우, 3국을 경유해서 그 3국의 세관, 상공회의소, 기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확인, 발행한 경우에는 그 원산지 국가의 원산지 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그 3국에서 이러한 기관들이 확인, 발행한 것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상업송장 등의
그 제조자 등 인보이스나 이런 상업송장 등의 그 제조자가 원산지 국가를 기재한 거. 뭐 실제로 보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EU 적용 대상은 인보이스 등 상업 서류에 기재하게 돼 있잖아요. 그 원산지 문구 이런 거. 그런 거죠. EU 같은 뭐 EU나 애프타 이런 데는 별도의 원산지 증명서가 없어요. 그냥 그 상업 서류에다가 문안을 기재하고 뭐 인증수자 번호 넣고 뭐 특별히 뭐 6천 유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자, 유효 기간은 수입 신고일부터 소급해서 1년 내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수입 신고 수리일이 아니에요. 수입 신고일부터 소급해서 1년 내에 발행된 것. 네. 그다음에 원산지 증명서 확인 자료 제출. 이거는 원산지 증명서가 좀 다른 건데 원산지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이런 자료의 제출. 이것도 세관장이 요청하면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별적인 무역 특혜 적용을 안 해주겠죠. 낮은 세율을 적용 안 해주겠죠. FTA 협정관세, FTA 양호관세를 적용하지 않아주겠죠. 네. 그 다음에 원산지 확인 자료를 제출 안 하면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겠죠. 결국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 확인 자료, CO 확인 자료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서 원산지 증명서 확인 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비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아니면 공개하는 것이 부적당한 거, 이런 경우에는 그 제공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세관에서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비공개해야 됩니다. 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 허위 표시 불표에 대한 조치. 이거 아까 설명 들었던 그 내용입니다. 원산지를 적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 이런 경우에는 통관을 불허하죠. 아까 배웠죠? 통관 제한에서 불허. 네. 그래서 정정 보완해서 반출하게 되면 그때 이제 통관 허용이 되겠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책 보실까요? 자, 386페이지 원산지 확인 등.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원산지 제도의 개혁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원산지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차별적인 특혜 관세 제도의 운영 및 소비자의 보호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FTA 양호관세 적용하는 거랑 소비자가 원산지에 따라 물품을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이죠. 자, 뭐 그 외에도 수입 할당 제도의 운영, 쿼터죠. 쿼터, 그다음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부과, 무역 통계 작성 등을 위해서도 원산지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고요. 이거는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원산지 결정 기준. 자, 원산지 결정 기준의 개요에 보시면 해당 물품을 전부 생산, 가공, 제조한 나라가 있고, 이게 완전 생산 기준이죠. 그리고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제조된 경우에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 가공, 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실질적 변형 기준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완전 생산 기준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관세법상에 정해져 있는 내용인데, 내용 보실게요. 전부를 생산, 제조, 가공했다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뭐 옥수수라든지 뭐 그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번식 사유
사육된 산동물과 이로부터 채취한 물품. 뭐 강아지, 뭐 애완용 강아지라든지 이런 애완용 뭐 동물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랑 뭐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있겠고. 그 다음에 당해과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뭐 물고기 잡은 거 이런 거겠죠. 그리고 당해과의 선박에 의해서 이것도 뭐 같은 내용이고요. 포획한 어획물. 그리고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 가공 중 발생한 부스러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상기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자, 실질적 변형 기준을 보시면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 가공, 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날을 원산지로 본다. 아까 그 내용이죠. 근데 이런 말은 즉 당해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 통계 통합 품목 분류 표상 HS죠. HS 6단위 품목번호나 다른 6단위 품목 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6단위 HS 코드의 변경을 가져온 국가 여기를 원산지 국가로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관세청장은 6단위 품목 번호의 변경만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해서는 주요 공정, 부가치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원산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뭐 주요 공정 기준, 부가치 기준 이런 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생산, 제조, 가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작업에서 이 작업을 거친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운송 또는 보세구역 장치 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보존 동그라미. 그다음에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 개선 또는 상표 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 작업 개수 동그라미. 그다음에 단순 선별 구분 절단 세척 작업 선별 구분 절단 세척 동그라미. 그다음에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 작업 재포장 단순 조립 동그라미.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의 혼합 작업 혼합 동그라미. 그다음에 가축의 도축 작업 도축 동그라미. 이런 거는 이런 거를 거친 국가는 원산지 국가로 보지 않겠다. 자, 특수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보시면 촬영된 영화 필름은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 그다음에 기계기구 장치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 예비용품 공구로서 동시에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적인 부품품 부속품 예비 부품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기계 기구 차량의 원산지를 따라갑니다. 포장용품은 HS 코드가 내용 물품과 포장용품을 각각 분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내용 물품의 원산지를 따라갑니다. 자, 직접 운송 원칙. 자,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 국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만 그 원산지 국가로 인정한다. 직접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삼국을 거치지 않고 들어와야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죠.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 삼국을 경유했지만 우리나라로 그냥 바로 온 것으로 본다. 지리적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거랑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세 당국, 공신력 있는 기관이죠. 이런 데서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그리고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그 밖에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작업 이외에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 별도의 제조 생산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이외에 박람회 전시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비원산 국가로 수출되어 해당 국가 관세 당국의 통제하에 여기도 있어요. 해당 국가 관세 당국의 통제하 전시 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물품일 것. 이런 경우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는 거죠. 자, 389페이지의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 신고 시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 신고 시 밑줄 치시고요. 자, 원산지 증명서 제출 및 면제 대상 보시면 제출 대상은 관세법 등에 의해 다른 국가의 생산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 밑줄 치시고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 그다음에 관세율의 적용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 자, 제출 면제 대상은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그다음에 우편물 괄호치기 제외.
그다음에 과세 가격이 15만 원 이하의 물품, CIF 15만 원 이하. 그다음에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여행자 휴대품, 그리고 기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이런 것들은 원산지 증명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건 보시면, 자, 원산지 국가의 세관, 기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당해물품에 대해 원산지 국가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뭐 이것도 뭐 협정별로 자율 발급하고 뭐 기관 발급이 있겠죠. 자, 이건 뭐 우리나라 관세법에서 규정된 내용이니까요. 자세하게는 규정이 안 되고 되게 애매하죠. 규정이 조금 애매합니다. 원산지 국가에서 바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3국의 세관, 기타 발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에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원산지 국가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 말이 어렵죠?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 한번 드렸고요. 자,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 서류의 생산자, 공급자, 수출자 또는 권한 있는 자가 원산지 국가를 기재한 것.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자, 기재사항 및 유효기간 보시면 수입 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년 줄치시고요. 수입 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수입 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년을 계산할 때는 다음 기간은 제외한다. 원산지 증명서 발행 후 1년 이내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했는데 수입 신고는 1년을 경과했어요. 직전에 도착했는데 신고를 장치하고서 뭐 다음날 다다음날 기한이 끝난 다음에 했어요. 그런 경우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의 수입 신고를 한 날까지 기간을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증명서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입항에 도착한 후, 보통 천재지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과 기한 계산을 할 때 그 천재지변이 있었던 그 기간 동안의 기간을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천재지변이 있었던 그 기간을 제외시켜 주겠다는 얘기고요. 자, 원산증명서 확인자료 제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로 하여금 제출받은 원산지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원산지 증명서 확인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미제출 시에는 원산지 증명서 미제출한 경우에는 협정 등에 따른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 특혜 관세, 국제 협력 관세 또는 편익 관세를 배제한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세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밑줄 치시고요. 이게 가장 큰 이유였죠. 제출한 이유 중에. 그다음에 확인 자료 미제출 시에는 제출받은 원산지 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결국에는 1번하고 똑같이 가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원산지 증명서 확인 자료 비공개. 원산지 증명서 확인 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명시적 동의 없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원산지 허위 표시 물품에 대한 조치가 있어요.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뒤쪽에 제가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자, 원산지 허위 표시 물품의 통관 제한. 그 내용 기억 니은 디귿 보시면 원산지 그 표시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그 허위 표시, 그다음 미표시, 요 딱 세 개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정정 보완하지 않으면 통관을 불허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2번에 보시면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완 정정하도록 한 후에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품질 등은 허위 오인 표시 물품의 통관 제한, 이거는 솔직히 원산지 허위 표시랑은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알아둬라라고 넣는 건데요. 이거는 원산지랑 관련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환적 물품에 대한 유치, 이것도 아까 했던 거. 우리나라의 일시양육 환적 복합 환적되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유치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를 했는데 그 이행기간 내 보완 정정을 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 자, 보세구역 반입명령.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리된 물품이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되지 아니하였거나 출입 신고 당시와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었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입할 수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개인 물품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첫 번째, 보호대상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보게 되면, 자,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외우세요.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어떠한 특정한 품종을 뭐 새로 개발한 경우에, 뭐 오이고추라든지 이런 거 뭐 개발했었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지적표신권. 이런 거는 정말 유명한 물품, 뭐 안동소주라든지 이런 앞에 지역명이 붙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지리적 표신권. 그다음에 뭐 특허권, 디자인권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고, 이런 게 보호대상 지식재산권입니다. 자.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보호하느냐? 지식재산권을 등록 또는 설정 등록한 자가 관세청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자기들이 가졌다, 이런 내용을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하게 되면 효력 발생 시기를 보시면 처리결과 통보서로 신고인에게 통보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인에게 통보한 날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자,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일반적으로 3년이에요. 하지만 지식재산권 존속기간이 3년 이내에 만료된다. 뭐 2년이다. 그러면 그 만료일 2년 그때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내용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그리고 신고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권리말소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거나, 뭐 아니면 뭐 허위 신고를 했다거나, 지식재산권 뭐 그 권리가 있는 자도 아닌데 뭐 허위 신고를 하거나, 그다음에 신고를 철회하거나, 했던 신고를 철회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신고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지 요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겠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 지금 설명을 드리고서 나중에 얘기를 드리는 건데, 무슨 내용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짝퉁. 지재권 침해하는 물품. 짝퉁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세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짝퉁을 수입한 사람하고 짝퉁에 대한 원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짝퉁에 대한 권리래요. 짝퉁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원래 그 물품, 그 상표나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 짝퉁 물품을 수입한 사람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그런 걸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보시기 전에 간단하게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권리를 가진 자가 관세청장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신고를 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세관장에 나 이거 내가 권리권자야 라고 신고를 해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짝퉁으로 의심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그냥 짝퉁이라고 할게요. 지식재산 침해 물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이 수입 신고되거나 뭐 일시 양육, 또 환적, 복합환적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입 신고 등이란 말을 쓰는 거고요. 수출입 신고라고 해야죠. 수출입 신고, 뭐 일시 양육, 환적 이런 거 신고 등이 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권리권자, 그리고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
통지를 합니다. 뭘 통지하냐? 아무래도 이번에 수입 신고된 물품이 있는데 이거 권리를 침해한 물품 같아라고 권리를 신고한 자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그럼 이자가 뭘 하느냐? 담보를 제공한 후에 통관 보류 또는 유치 요청을 합니다. 남이 수입한 물품인데 권리를 가졌다고 해서 지가 맘대로 막 통관 보류하고 유치 요청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세관장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담보 금액도 중요하죠. 담보 금액은 과세 가격의 120%입니다. 이게 그 과세 가격보다 더 비싼 거죠. 더 많이 제공하는 거죠. 제공을 하고 통관 보류하고 유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왜 제공하냐? 만약에 우리가 통관 보류 요청을 했는데 짝퉁이 아닌 게 판명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담보로 맡긴 금액을 가지고 이 수출입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을 하는 겁니다. 보상. 그래서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 사람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도 만약에 짝퉁이 아닌 경우에 보상해도 좋다는 뜻도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런 것도 문서로 제출해요. 얘 피해에 사용해도 좋다. 통관 보류하는 대신에 담보 제공하겠다.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과세 가격의 40%입니다. 중소기업은 조금 봐줘요. 중소기업은 과세 가격의 40%. 이게 60%였다가 40% 떨어졌더라고요. 개정됐어요. 자, 이렇게 유치 요청을 하게 되면 세관장이 통관 보류 유치인데 그냥 말 짧게 통관 보류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세관장이 통관 보류 등의 조치를 하겠죠. 통관 보류 등의 조치를 하게 되면 이 조치한 거를 권리권자, 재직자산권 신고한 사람입니다. 권리권자하고 수출입 신고한 자, 수출입 신고인, 뭐 화주도 수출입 요 물품을 수출입한 사람, 요 사람에게 그 내용을 통관 보류한 내용을 통지합니다. 통보. 얘도 알아야죠. 통관이 보류됐다. 내가 수입한 물품이 통관이 보류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수입한 물품이 왜 짝퉁이냐? 난 진퉁 수입했다. 라고 하면 수출입 신고인이 담보를 또 제공해요. 담보 금액 똑같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얘랑 똑같이 만약에 이게 짝퉁이라면 나중에 이 돈을 가지고 얘한테 보상해줘라. 난 짝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관장이 딱 봤을 때 명백하게 짝퉁이라는 느낌이 안 들면, 이 명백하게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통관 허용을 합니다. 통관을 해서 팔게 해줘요. 만약에 나중에 짝퉁이게 걸렸다 그러면 나중에 고발당하겠죠. 깜빵 가야지. 깜빵 가고 피해보상 다 하고, 그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받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흘러간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담보 금액도 중요해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짝퉁으로 의심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이 수출입 신고 등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지식재산권은 신고인 권리권자죠. 권리권자에게 야 이런 물품이 수입이 됐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식재산권 신고인 권리권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 그러니까 결국에는 12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 등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세관장은 통관 보류 또는 유치를 하게 되죠. 근데 직권으로 통관 보류 또는 유치한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죠. 지식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이건 명백한 짝퉁이다 라고 한다면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 보류나 유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유치된 사실을 요거나 유치된 사실을 통보를 하죠. 수출입 신고 권리권자. 출입한자 이렇게 통보를 하죠. 자, 통관 보류 또는 유치 기간을 보시면 이 권리권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 법원에 제소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통관 보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통관 보류를 할 수 있어요. 법원에 제소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10일 이내. 그리고 만약에 법원의 가보 조치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뭐 특허 물품인데 미리 내는 게 있어요. 뭐 가출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법원의 가보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요 가보 조치에서 요게 지금 가보 조치에서 말이 꼬여. 해당 통관 보류 등이 법원의 가보 조치 속에서 시행되는 상태인 경우, 요 가보 조치에서 시행되는 상태인 경우에는 가보 조치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마지막 날 그리고 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보 개시일부터 31일이 경과된 날까지 통관 보류 또는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 다 설명드렸네요. 요 내용입니다. 자, 보관 장소.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되겠죠. 자, 이번엔 반대로 통관의 허용 또는 유치 해제. 아까는 권리권자에 대한 내용이었고, 요 통관 허용 등은 이제 수출입 신고, 짝퉁을 의심되는 물품을 수출입 신고한 사람이 이제 취하는 조치예요. 자, 수출입 신고인은 이건 짝퉁이 아니다, 이거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우선은 증명을 해야 되고, 세관장에게 통관의 허용 또는 유치해제 요청을 합니다. 유치해제 요청을 하면서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과세가격의 120%라고 했죠. 중소기업은 40%. 담보를 제공하고, 요 제공한 담보를 만약에 짝퉁이라면 그 원래 권리권자가 입은 손해 배상으로 쓰여도 좋다라는 뜻도 함께 제출합니다.
그리고 통관 허용 요청을 한다고 담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세관장이 무조건 다 허용해 주진 않아요. 아까 뭐라고 했죠? 짝퉁이 명백한 경우에는 아무리 유치해제 요청을 해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직권 통관 보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요청을 하고 담보를 제공해도 통관 허용 또는 유치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세관장이 안 해주는 경우, 이 경우를 나열한 겁니다. 이것도 외우셔야겠죠? 근데 너무 단순해요.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물품 뭡니까? 상표권 위반이죠. 자, 불법 복제된 물품, 뭐 복제한 CD 이런 거. 저작권이나 저작 인접권 위반이겠죠. 자, 그리고 같거나 유사한 품종 명칭을 사용하는 물품. 품종 보호권 위반이겠죠. 자,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물품. 지리적 표시권 위반이겠죠. 특허로 설정 등록된 발명을 사용하는 물품. 특허권 위반이죠. 그다음에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물품. 디자인권 위반이죠. 명백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 각각의 권리를 위반한 경우, 이런 물품의 경우에는 아무리 담보를 제공해도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적용 배제. 아까 설명드렸죠. 짝퉁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이 불가능하지만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 휴대폰. 내가 나가서 A급 짝퉁을 중국에서 사갖고 왔어요. 왜? 나 쓰려고. 그리고 우편물. 이런 경우에는 요 규정이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네. 뭐 이게 우편물이라고 해서 막 우편물도 엄청 많다고 해서 이게 엄청 많이 수입해갖고 이거 적용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정되는 그냥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정도, 그 정도여야지. 이렇게 뭐 잔뜩 상업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수량으로 가져오거나 하면은 다 적용됩니다. 자, 교재를 보실게요. 지식재산권 보호 392페이지. 자, 2번 보호대상 지적재산권을 보시면 상표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그다음에 품종보호권, 지리적 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요게 보호대상 권리다. 외워두시고요.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 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너네 권리권자면은 니네들이 나한테 미리 신고를 해놔라. 그럼 내가 짝퉁 들어오면 알려줄게. 그런 거죠. 자, 네모 칸안에 있는 내용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입통과 사무처리한 고시에 있는 건데요. 필요한 서류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권한의 위탁.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신고서 접수 및 보안 요구 업무를 사단법인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의 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자, 지식재산권 보호협회가 이런 업무를 위탁해서 위탁받아가지고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신고 유효기간 및 갱신 보면 효력 발생 시기는 이제 그 아래쪽 효력 발생 시기에 아래쪽에 보시면 신고서 처리 결과 통보서로 신고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에 줄치시고요. 그리고 유효기간, 권리보호 신고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3년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다음에 옆에도 보시면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3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뭐 2년 내 끝나면 2년. 이렇게. 그리고 하지만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등에 대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여기 1년에도 밑줄 치시고요. 다만 지식재산권 보호협회장에게 지식재산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1년씩 연장하되 최대 연장기간은 신고서 유효기간 내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객관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3번 유효기간의 갱신.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전부터 만료일 2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어디에? 지식재산권 보호협회장에게. 그다음에 갱신에 따른 효력은 갱신 전 효력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발생. 여기도 밑줄 치시고요. 유효기간은 상기 2번을 준용한다. 유효기간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신고서 효력 상실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때는 해당되는 날부터 신고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등록된 권리가 취효, 무효, 말소가 확정된 때, 그리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 그다음에 신고 철회를 신청해서 수리된 때, 신청한 때가 안 됩니다. 신청해서 수리된 때입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지식재산권 권리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때, 당연하겠죠. 자, 396페이지. 통관의 보류 또는 유치 요청을 보시면 세관장은 수출입 신고 등이라고 아까 했었죠. 수출입 그 등이 뭐냐면 환적 또는 복합 환적 신고, 보세구역 반입 신고, 보세운송 신고, 일시항력 신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고된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이러한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권리권자에게 권리를 신고한 권리권자에게 야 이런 물품이 수입됐다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통보받은 자는 담보 제공하고 통관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2번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담보 제공.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내용이 중요한 거죠. 통관보류 또는 유치를 요청하는 자는 당해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이게 2015년 2월 6일 날 개정이 됐죠. 원래 100분의 60이었는데 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 등으로 제공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대방이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해도 좋다는 뜻을 세관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담보 제공하고 너네들이 수출입 신고한 거 내가 통관 보류시킬 테니까 나중에 너네들이 정품 수입했다는 거, 짝퉁이 아닌 거 수입했다는 게 밝혀지면 너네들이 손해배상에 갖다 써라 라는 얘기죠. 통관 보류. 자, 세관장은 통관 보류 요청을 받았을 때, 통관 보류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다만 수입 신고를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하고, 다음의 물품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그 요거 위반 요거를 제외하고는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번 직권 통관 보류 또는 유치를 보시면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다. 여기 줄 치세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자, 통관 보류 등의 통보 보시면 세관장은 통관 보류 등을 한 경우에는 수출입 신고 등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되며 권리권자에게도 이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양쪽으로 통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통관 보류 등의 기간을 보시면 통관 보류 등 요청자가, 그러니까 권리권자겠죠. 통관 보류 등 요청자가 법원 제소사실 입증한 경우, 통관 보류 등을 요청한 자가 통관 보류 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10일 이내에 법원의 제소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다. 통관 보류를. 네. 그리고 법원의 가보 조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보 조치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날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보 조치 개시일부터 31일까지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통관 보류 등의 물품, 그러니까 통관 보류 등을 한 물품은 어디에 보관해야 되느냐? 통관이 허용되거나 유치가 해제될 때까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밑줄 치시고요. 자, 398페이지 보시면 통관의 허용 등, 그 괄호 안에 관세법 제240조 내지 241조라고 되어 있는데 관세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240조 내지 241조입니다. 거기 수정하세요. 자, 수출입 신고 등을 한 자가 통관 또는
유치해제를 요청하려는 때는 신청서와 지식재산권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침해, 이건 나 침해한 거 아니다. 저 짝퉁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짝퉁인데도 그냥 우선 해주십시오. 이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통관의 허용 등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사실을 지체 없이 통관보리를 요청한 권리권자겠죠. 네, 통보를 해야 되며 통보받은 자는 그 침해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세관장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결정 기간 여기도 밑줄 치실 거 하나 있습니다. 세관장은 통관 허용 또는 유치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해제 허용 여부를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된다. 요청일부터 15일 이내 밑줄 치시고요. 자, 담보 제공 등 이것도 똑같이 120%, 중소기업은 40% 요거를 제공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사용해도 좋다는 내용을 문서로 제출해야 됩니다. 자, 세관장은 통관 불효 등이 된 물품이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하였을 때는 유치를 해제했을 때 또는 통관 또는 유치해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관 불효를 계속할 때는 제공된 담보를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네 부탁 안 들어줄 거니까 갖고 가라. 자. 오른쪽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등 네.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밑에 4번 적용 배제 여행자 휴대품 또는 상업적 우편물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량으로 수출되는 물품은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너 혼자 쓸 거면 짝퉁 갖고 와서 써라 그냥 그런 내용이겠죠. 자, 집고가기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통관을 허용하겠죠. 그리고 침해라고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는 여기 나왔던 이 내용들이 적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권으로 통관 불효를 하고 조사를 의뢰합니다. 자, 5번 기타 관련 사항도 한번 볼까요? 송치 의뢰. 자, 수출입 신고 등이 된 물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부서에 송치 의뢰해야 된다. 지식재산권 침해가 명백하여 직권을 통관 보류한 경우 조사부서에 송치 의뢰해야 되죠. 그리고 채용공매 및 국고 귀속 예정 물품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침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인 경우에는 조사가 들어갑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 외국의 명품 선글라스 선글라스 테를 수입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진품을 수입했었거든요. 병행 수입 업체였어요. 그래서 항상 진품을 수입했었는데 어느 날 세관에서 통보가 온 거예요. 야, 이거 짝퉁인데 통관 안 해줘 라고 세관 조사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저희는 모르죠. 저희는 실물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업체가 항상 진품을 수입하다가 어떻게 그때 딱 짝품 몇 개 그 섞어가지고 했는데 마침 검사가 걸려가지고 그게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받으러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저희 팀장님이 가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짝퉁이 들어와서 걸리게 되면 조사부서에 송치됩니다. 고발되는 거죠. 고발. 형사고발. 자, 침해물품의 반송 및 신고 취하의 제한. 요 내용 읽어보시면 뭐 조사해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조사해야 되니까 결국에 그거다. 수출입자 등의 요청에 의한 폐기. 이것도 조사부서 밑에 보시면 조사부서에 송치 의뢰된 경우에는 종결될 때까지 폐기할 수 없다. 조사해야 되니까. 조사 끝나기 전에 폐기해버리면 뭐 증거물 없애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